국가대학교 김학석 교수님의 의료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AI 로봇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항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 세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전에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좀 터치가 있었다라 그러면, 이제 오후 세션에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한 주제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첫 세션에는 인공지능 로봇 하면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 로봇 하면 우리 주위에 로봇 하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식당, 그저 캐리하는 그 로봇.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로봇 분야보다는 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로봇의 어떤 인공지능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관심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뭐 제가 이제 헬스케어 전공 트랙에서 이제 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오늘은 뭐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로봇 이해, 그 다음에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 정도 순서로 해갖고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어원은 뭐 체코의 소설가 카렐 차페크의 어떤 희곡에서 조금 이 로봇이라고 하는 용어가 꽤 오래전에 1921년도에 이제 이게 사용이 됐는데, 로봇의 유래는 노예, 슬레이브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서빙하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봇의 정의를 놓고 보니까 사전적 정의하고 공학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어떤 그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장치다. 뭐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외부의 환경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에 이제 윤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라이다라든지 자율주행에서 들어가는 센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다. 인지. 결국은 센싱된 부분을 인지를 해서 결국은 그 최근에 우리 그 뭡니까 LLM처럼 뭐 딥시크라고 하는 부분에 중국에 최근에 상당히 그 위협을 하고 있는 오픈 AI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디시전, 그 앞에 이제 설명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들으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 판단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 이동성이겠죠.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로봇의 3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가를 써서, 요게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로봇의 3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딥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그 드론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로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위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전장 상황이 아닌 일반 상황 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가정용 로봇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런 측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앞에 윤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안전, 세프티 관련되는 부분에 그 이슈하고 연결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원칙 보니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들여놓고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 로봇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명령을 청소 로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편리성,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왜냐하면 이게 로봇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보니까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볼까요? 결국은 어, 뭔가 이 튼튼해야 되겠죠. 경고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1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로봇은 이제 산업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많이 1세대 로봇이 대한민국의 그 로봇 밀도를 놓고 보면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평당 놓고 보면 전 세계 1등 넘버 원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는 그 로봇이 그럼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제조 로봇이죠. 지금 제조 로봇 또는 협동 로봇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서 캐리하는 그런 로봇 정도가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2세대와 이제 3세대 변화를 우리가 이제 결국 생활 속에서 이 로봇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어떤 제너레이션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그 테슬라 생산 라인 공장에서 지금 현재 단순한 어떤 작업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용을 해서 현재 이제 그 뭐 실험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가정에 우리가 같이 뭔가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특히 이제 그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 뭐 현재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 로봇이죠. 그 현재는 병원에서 이 다빈치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시모, 휴보,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는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이게 이제 들어와서 같이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 걸로 어,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은 그 인공지능의 로봇 융합 기술을 놓고 보니까 이제 모든 기존에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했었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의 어떤 인터그레이션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 뭐 전기전자, 내공학, 감성공학, 센서, 제어, 전기, 기계 이게 이제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뭔가 통합돼서 움직여지는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학문 분야에 이제 전문을 해서 가는 정도에 대한 부분 갖고는 로봇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에 어떤 뎁스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의료 로봇 관련해서 이제 수술 로봇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 로봇은 인텔리전 로봇 서지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눈,
눈 오고, 그 다음에 아이 오고, 그 다음에 핸드, 이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 엔도스코프, 내시경에서 나오는 그 카메라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의사 선생이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게 이제 예? 나이프나 아니면 커팅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핸드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수술 로봇은 슬레이브 마스터라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수술 현장에서 이 저 핸드가 직접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 공간 안에서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이 조작을 통해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의 형태를 보면 하티슈, 소프티슈가 있는데 소프티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빈치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소프티슈죠. 복강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연조직 수술하는데 이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복강이라든지 또는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그 분야에서 그 어떤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티슈 쪽에서 보면 로보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수술 장비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술 수준을 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 수준이 지금 현재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 이제 82%의 어떤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80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EU가 이제 한 85점,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재 수술 로봇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다빈치 로봇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나 지금 병원에서 웬만한 다빈치 로봇은 다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특히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이 전립선 암이라든지 암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의 10,000번 이상 술기를 통해서 이 성능에 대한 부분의 어떤 평가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가깝게는 이게 이제 그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로 해서 수술비가 그전 같으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정도의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수가였는데 최근에는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가깝게 제가 잘 아는 분도 한 500만 원 수준에서 전립선 수술 그 다비치 로봇을 갖고 술기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기술적인 기술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이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국제 표준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손에 대한 부분 문제거든요. 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는 그 수술 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손 형태도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엔디 팩터라고 하는 그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 사람의 손의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참고로 한 26개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도를 갖게 되는데 그 자유도에 비하면 지금 현재 그 다빈치 로봇에 나오는 그 자유도는 엄청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멀티모달 센싱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의사들이 수술할 때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멀티모달 특히 인공지능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의료 분야에서 많이 지금 현재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 R&D, 국가 R&D 과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평가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상당 부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 뭔가 이제 그 뇌혈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병변 부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에서의 그 정확도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이제 그와 같은 어떤 그 AI를 통해서 의사를 뭔가 스위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 의사들이 직접 나와서 과제에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어,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같이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AI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암 발생에 대한 부분에 향후에 대한 예측치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사실은 이제 그 환자에 대한 부분을 과거부터 쭉 있는 상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의사들에게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떤 예측, 향후 뭐 6개월 이후에 암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그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이 기업 차원에서 보면 그 다빈치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 업체가 NT 서지컬이라고 하는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 레버아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게 결국은 다빈치 로봇이 한 대당 가격이 한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어떤 병원에서 도입해서 쓰고 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레버아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국내에서 이와 같은 다빈치와 같은 로봇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데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뭐라 그럽니까 몇 개 병원 한 두 군데 정도 병원에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레버아이라고 하는 그 로봇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놓고 봤을 때 다빈치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기술력도 대한민국에서 수술 로봇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얘기가 그래서 이제 쭉 그 업체들을 놓고 보니까 인티 서지칼에 대한 미국에서 다빈치가 있고 마포 서지컬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 정형외과 쪽에 대한 부분에 파티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드트로닉스라든지 또 네오시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해외 기업이 있고요. 시멘스 법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해외 기업들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는 그 미래 컴퍼니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레고아이라고 하는 부분에 을 만들어서 2017년도 8월 달에 이제 시약처로부터 이제 제조 허가를 취득을 해서 여기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테크놀로지에서도 이제 그 뇌정의 수술 보조 로봇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수술 로봇 그 분야에서 놓고 보면 결국 그 이렇게 뒤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수술 로봇이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경쟁력이 있으려면 국내 병원에서도 많이 이걸 채용해서 써야 되겠죠. 일단 테스트 베드가 돼갖고 국내에서 많이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또 시장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수술 로봇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의료 인공지능의 그 발전 방향, 의료 분야에선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특히 이 병원에는 그 스테이크홀더가 이제, 그러니까 의료 분야의 스테이크홀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병원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병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인슈런스 보험,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디시전 메이킹 하는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있을 겁니다. 병원 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효율화시킬 건지,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분야를 놓고 봤을 때, 병원에서 놓고 보면 이제 결국은 그 의사들이 각각의 어떤 그 본인의 경험이나 슬기 경험이라든지 치료 경험에 따라서 이 천차만별 뭔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와 같은 그 의료 AI를 이렇게 채용해서 쓰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 상향 평준화에 해당되는 요런 부분이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병원에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그 예측 모델링을 통한 환자의 대기 시간 감소. 이건 병원에서 충분히 효율성에 대한 부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그 맞춤형 치료, 뭐 정밀 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춤형 치료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술 후 합병증 예측 및 환자별 맞춤 관리가 있는데 결국은 의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합병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합병증 때문에 결국은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사망에 이르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병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리스크 요인이 될 텐데 그 같은 부분을 이제 우리 의료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병원에서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별 건강 관리 코칭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 그 당뇨, 다이어틱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개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한 어떤 치료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뭔가 노티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당뇨, 심장질환, 만성질환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요즘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가 공식적으로 법으로 뭔가 허용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특히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의료 차원에서 이게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가 이제 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의료 낙후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에 뭔가 이렇게 그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안과 질환에 대한 부분을 원격으로 뭔가 이렇게 뭐 지원을 해서 저개발국에 뭔가 이렇게 원격 의료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제 이 의료 AI가 도입이 되면 상당 부분 보험회사에서 그 결국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이 뭡니까 가능한 한
그 보험사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는 질환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보험금을 지불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그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그러니까 사기 뭐 보험을 뭐 가입하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AI를 통해서 뭔가 사전에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했고요. 의사결정 지원에서 보면 그 결국은 선제적인 관리, 예방의학이죠.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어, 뭐 그런 부분을 뭐 앱으로라든지 자동으로 뭔가 사용자, 보험 가입자에게 뭔가 통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험 수가 산정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이 신약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AI를 적용해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7년 내지는 임상까지 3사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는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신약을 개발을 하면 환자를 이 매칭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다니면 거기에 이제 임상 신약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후보자들을 모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후보 물질을 실질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에, 그리고 이제 그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유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약품이나 뭐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있습니다. 발전방에서 크게 한번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어떤 CDSS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진율 병원 입장에서 보면 그 오진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영상 진단 기기를 그러니까 진단율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비누라고 하는 업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누라는 업체가 이제 어, 골연령, 골연령. 그러니까 골연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 아이들, 예? 그 본에이징에 대한 부분 얘기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들이 상당 부분 아마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골연령에 대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제 에, 뭡니까 영상 그 사진 CT나 뭐 그런 어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이 진단을 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뷰너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술기나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저널을 읽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어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5천에 4천만 건의 어떤 그 문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왓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자의 어떤 대기 시간 감소, 뭐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체류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여기 협진을 할 때, 이제 환자 한 명을 두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과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던 것을 주치의 한 사람이 통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병원에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이런 어떤 보편타당한 부분에서 어떤 그 치료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트리트먼트 A, B, C, D 이렇게 해서 에, 상당히 분류가 되어져 있는 치료법으로 이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에 대한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의료 AI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룸 다이어트라고 하는 부분, 룸이라고 하는 업체 여러분들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동부에서 뭔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그 코칭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낙후 인프라 지역에서 개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원격 의료가 실질적으로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보험료 및 수가 기준을 책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사용 패턴 분석,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라든지 보험금 누수를 뭔가 이렇게 국내 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서 보험 사기 사건을 25%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놓고 보면 데이터 기반의 보험 서비스, 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룸 서비스라든지 이게 특히 그 미국의 아테나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채택을 해서 미리미리 신상품을 뭔가 개발할 때 이제 적용해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에 대한 부분도 놓고 보니까 그 여기 임상 시험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걸려서 뭔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뭔가 FDA 승인을 받으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 신약에 대한 부분의 논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해야 되는 그 분석을 해야 되는 자료를 일주일 만에 6개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AI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환자 매칭에 대한 문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대한. 네,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맞춤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 최근에 그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좀 지나갔죠. 지나가서 사실은 그 여기 보여주시는 아스트레제네카 또 이제 많은 부분의 어떤 제약사들이 이런 어떤 백신을 개발할 때에 이 같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어, 뭔가 개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쭉 준비한 내용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로봇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이 어떤 로봇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는 지금 뭐 수술 로봇에 대한 부분 간단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병원 차원에서 또는 이제 뭐 또 개인 차원에서 또는 뭐 보험회사 또 신약을 개발하는 그 신약 회사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되어져 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제 활용되어져 갈지에 대한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항석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의료 인공지능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